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지금 디피드 포워드 모델로 해서 COP는 97%가 나왔습니다. 아마 일반 모델로 크리깅 모델이나 리그레션 모델로 하면은 되게 낮게 나올 거예요. 네, 지금처럼 이제 비선형성이 굉장히 크고 약간 협곡 자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여기 약간 그래픽 레졸루션을 조금 좀 높여서 표현을 해보면은 네. 너무 이상하게 돌려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상태까지 이제 잘 나오는 데 있어서 꽤 고생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워낙 이제 그냥 일반적인 영역들은 이거 3D 여긴 이게 어느 한 좌표축으로 정렬하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approximation 그룹 제일 밑에 쪽에 response surface top view plot이라고 하는 걸 잠깐 끌고 와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협소한 곳에서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뭐랄까 등고선이라고 부르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빡빡하게 밀집되기 때문에 이런 비선형성을 표현시킬 수 있을 만한 그 메타 모델들이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한번 네. 그래서 고급 모델을 좀 무리해서 강사 PC는 그래도 데스크탑이니까 좀 괜찮겠지 했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메타 모델까지 일단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메타 모델 만들 때 AMOP를 가지고서 만들었죠. AMOP를 만들고 나서 오른쪽에 레지듀어 플롯을 보니까 AMOP는 예측 오차가 큰 부분 쪽으로 리파이먼트 샘플링을 계속 해가면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오전에 작업했었던 경우는 이 빨간색 그 엔벨로프 그 밴드 구간 안에 포인트들이 되게 좀 그래도 잘 균등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는 굉장히 어떤 특정 부위에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반응 표현 모델 개선 작업에 사용된 그런 좀 능동적인 샘플링에 의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업한 부분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뭐지? 반응 표면 모델에서는 지금 Z축으로 표현된 게 그 에러 값입니다. 네. 레퍼런스하고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에러 값을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라서 이게 가장 작은 조건이 되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한 요쯤 정도로 좌표 잡아가지고서 보면 되겠죠. K가 얼마 되어야 되고 M이 얼마가 되어야 되고 대략적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원래 우리는 이제 그 커브 데이터를 봤었죠. 그래서 커브 데이터에 대한 시그널 플롯을 봐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데이터 마이닝에 가서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는 패러럴 코디네이트 플롯을 사용했었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시그널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그널 플롯을 가지고 와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표시되어져 있는 게 시그널 레퍼런스 부분이 있고 왼쪽에 시그널 플롯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하위 메뉴 중에 시그널하고 레퍼런스 시그널이 있는데 시그널에다가는 시뮬레이션을 켜놓고요. 레퍼런스 시그널에다가는 레퍼런스를 켜놓겠습니다. 좀 많이 다르죠? AMOP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개의 디자인 포인트를 만들어서 쭉 봤는데 이제 이런 응답들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맞춰야 될 거는 이제 저 짙은 초록색 커브를 맞춰야 되는데
네. 과연 이 부분 중에 이것과 잘 맞는 게 눈으로 보이진 않죠. 우리가 입력 변수 범위가 원래 이게 다 중첩된 상태로 해서 레인지가 좀 더 크게 잡히는 포스트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레인지를 좀 작게 잡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제를 한번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마 예제를 지금 옵티마이제이션 시키는 쪽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아마 범위를 M하고 K만 바꿨는데 D하고 그 다음에 그 키네마틱 에너지까지에 대한 어퍼 로어 바운드 값을 좀 바꿔놓으면 그 범위가 전체 범위로 다 잘 잡힐 거예요. 지금 하위 두 개의 인풋 파라미터를 컨스탄트로 묶어놔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제외된 상태라서 아마 좀 표현하는데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누락된 부분들이 좀 남아있어요. 이 위쪽까지 다 커버되는 식으로 복잡한 커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한 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창을 닫고요. 자, 그러면 자 이어서 여기도 저장하고 닫으신 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제 AMOP에 의한 메타 모델이 나왔습니다. 자, 이 MOP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가 최적화 도구를 연동을 한다고 하면 자, 기준값 이제 그대로 두고요. 파라미터 기존 정보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쪽에서도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걸로 그대로 설정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으로 MOP 솔버에 기반해서 원클릭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두고 그 다음에 MOP로 할 거니까 그 이빌레이션에 대한 리미트를 2000개를 설정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죠. 네. 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밸리데이트에 대한 설정 체크되어져 있는 상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놓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자, 런 버튼 눌러서 진행 상태를 보겠습니다. 메타 모델에서 변수 두 개 컨스턴트로 나와가지고 잘 리핑이 안 됐다는 걸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최적화를 할 때 그거를 컨스턴트를 풀고 범위를 지정해도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죠. 지금 MOP에서는 상관이 없죠. 리얼 언어로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네.
계산이 되는 과정 중에서도 포스트 프로세싱 쪽 노드를 더블 클릭하면 중간까지 수집된 데이터 분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어서 두시고 이 아이콘 툴바 쪽에 업데이트라던가 아니면 그 리사이클 되어지는 업데이트를 두면 포인트가 추가될 때마다 계속 그 개선된 데이터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거워서 좀 힘들어 하면 안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지금 일단 띄워놓기는 했는데 중간에 확인하려면 어떤 거 눌러야 돼요? 여기에서는 AMOP에서 빠져나와 있는 요 포스트 프로세싱을 쓰시면 됩니다. 네.
검색을 많이 했는데 이만큼 나오네. 금방. 원래 예정대로라면 벌써 MOP 기반이니까 다 끝났어야 될 상황인데 조금 좀 오래 걸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 한창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샘플링을 지금 한 1,400개 정도까지 갔는데 현재 포스팅에서 업데이트 처리를 해도 표시되는 게 조금 개수가 그만큼 나오질 않고 있어가지고 뭔가 내부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OCO 원클릭 옵티마이제이션이 지금 2014년도 올해부터가 이제 정식 릴리즈고요. 그 전까지 이제 베타 기능이었어가지고 뭐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알고리즘으로 하면 이렇게 오래 걸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게 컨스턴트라서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건 그냥 제외하고서 그리고 체력하면 돼요. 벌써 끝났어야죠. 일단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제가 멈춰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일단 지금까지 계산된 상태로 놓고서 보면 에러가 13 정도였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수렴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한 5.00086 정도까지 내려간 상황이었어가지고 다른 알고리즘을 한번 붙여서 한번 다시 좀 뽑아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계산 그 원클릭으로 검색할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하실 분들은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그 비활성화 시켜놓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 위쪽에 제가 이제 다시 새로 검색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 스타트 히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그 시작점이나 그 국부 실행에 대한 걸 좀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 메소드 선택할 때 원클릭으로 하면 초록색으로 뜨는 걸로 하는 거예요. 원클릭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원클릭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원클릭 안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같이 그냥 패러럴로 돌아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닌데 시그널에 대한 걸 처리하는 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건지 예전에 제가 교육할 때 쓰던 거랑은 좀 체감이 좀 많이 다르네요. 일단 이 상태는 이대로 일단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다른 예제들도 같이 볼 텐데요. 옵티슬랭 튜토리얼에서 보게 되면은 그 외부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엑셀로 불러와서 그거를 옵티슬랭으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그런 작업들이나 아니면 옵티슬랭에서 만들어진 메타 모델을 OMDB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그것을 엑셀로 다시 불러와서 그 인풋 값을 집어넣으면 엑셀 환경에서 그 메타 모델에 의해서 값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도출해내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좀 뭐 그 FMU 기반으로 해서 또 옆에서 또 따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튜토리얼 안에도 있습니다. 튜토리얼에서 가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외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는 방법들 그런 게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다른 것 그 사용하시는 노트북 PC에 엑셀이 있나요? 교육장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서 있어요. 자, 공유 폴더에 파일을 하나 또 올려놓습니다. excel underbar tools라고 하는 압축 파일을 하나 올려놨고요. 자, 파일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엑셀 파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OMDB라고 해서 이미 뭔가 작업이 완료된 파일이 하나 있어요. 엑셀 파일부터 열어서 좀 보겠습니다. 글쎄요, 그 옵티슬랭을 설치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지금 비유가 다 다르니까 조금씩 다르실 수도 있겠는데, 그 NCS ISO 파일로 이제 그 설치를 할 때, 그 FBU나 MBU 같은 경우는 그 옵티슬랭 항목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옵티슬랭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런 그 추가 기능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엑셀의 추가 기능 탭이라는 부분을 가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옵티슬랭 설치 버전이 여러 개라서 그게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정상적으로 예제 파일을 불러오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x1, 5까지의 파라미터 데이터들이 이제 1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파라미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기능에서 여기 데이터들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제 내보내겠다 옵티슬랭 쪽으로 내보내겠다라고 해서 익스포트에 대한 메뉴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이런 대화창이 뜹니다. 그러면 세 개의 탭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인풋 파라미터 탭, 아웃풋 파라미터, 그 다음에 디자인 넘버 이렇게 있는데 인풋 파라미터 탭을 먼저 놓고
자, 데이터 개수가 이제 이름이 있는 칸부터 선택하시면 돼요. x1에서 x5까지 이 아래쪽까지 쭉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데이터 열이 너무 밑에까지 길어서 힘들다, 잡기가 힘들면 위에 일부분만 잡으세요. 일부분만 잡고 잠깐 기다리시면은 오른쪽에서 인식돼서 어떤 값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식이 됐으면 보게 되면은 제일 위쪽에 데이터 레인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선택된 데이터 셀의 영역이 B2에서 F6까지 있어요. 그래서 뒤에 F6라고 하는 부분의 데이터를 맨 아래쪽에 있는 열의 그 번호로 바꿔주면 되겠죠. 102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102번. 그래서 여기를 6이 아니라 102로 바꾸고 탭키를 누르면 값이 이제 반영이 돼요. 그리고 맨 아래 그 바로 밑에 이제 데이터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은 데이터가 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열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의 그 정렬 상태를 수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네임은 몇 번째 줄에 있느냐라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이름까지 표시해서 제가 잡으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고, 그렇지가 않으면 기본적으로 다시 아래쪽에 그 셀 등록하는 부분에다가 이름 부분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이 정상적으로 잘 등록이 됐는지는 이제 맨 아래쪽에 X1에서 X5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전체 데이터 레인지가 여기 5개가 있고 100개의 디자인이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 이 상태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웃풋 파라미터 영역들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y 이름부터 해서 데이터를 일부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뒤에 숫자를 10에서 105라고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range는 horizontal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름 확인됐고요. 자, 이렇게 하고 finish G103 105가 아니라 102인가요? 102. 네. 네네. 이제 오류가 없어졌네요. 네. 자, 이 상태로 이제 finish를 하면은 OMDB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 작업 폴더 쪽으로 가지고 와서 임의의 위치에다가 하나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엑셀이라고 이름을 바꿔놓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면은 바로 자동으로 옵티슬랭의 그 후처리 환경이 자동으로 나타나요. 지금 이거 말고요. 이건 아까 그 최적화 돌렸었던 부분이고, 그 설치되어져 있는 NCS 프로그램 목록들에 가서 보게 되면은 옵티슬랭이 있고 옵티슬랭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024 같은 경우는 그 옵티슬랭 포스트가 2D, 3D로 나눠져 있을 텐데 아무튼 그 기본적인 걸로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 환경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오전에 우리가 작업했었던 그 엑셀 예제를 샘플링 포인트 100개만 가지고서 계산을 했을 때에 대한 걸 엑셀로 뽑아냈던 거였어가지고 그 이후의 과정들이나 뭐 내부 데이터의 형태들은 네, 오전에 했던 거랑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물론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나가지 않고 어떤 반응 메타 모델을 다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한 후에 그걸 다시 엑셀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메타 모델 만드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엑셀에서 다시 한번 불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MOP 모델 다 만들어졌다고 이제 상태 메시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OK 하고 메타 모델 확인한 후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save 데이터 다 하고요.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가 있고 엑셀을 하나 새로 열겠습니다. 새로 열고 추가 기능에서 이번에는 임포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MOP 솔버가 있어요. MOP 솔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메타 모델을 찾아주세요 라고 나오는데 엑셀 파일 제가 조금 전에 다시 새로 저장을 했으니까 이거 한번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 인식시키고 그 바로 밑에 쪽에 Generate Table Template 이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테이블이 자동으로 쭉 만들어져요. 그런데 지금 약간 뭔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B28번. 아, 네네. 네, 제가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가 하나 있었고 밑에 하나를 이제 그 줄 카피를 해서 그 리스폰스 Y 쪽 부분에 대해서 MOP 솔버를 돌려서 값을 뽑아냈더니 이제 새로운 값들이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쓸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저도 기능은 있는데 근데 이 엑셀에서 이제 쓰실 분들이 혹시나 뭐 고객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SB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FMU로 쓴다던가 뭐 FMU로 뽑아내는 이제 다른 기능들을 써서 이런 MOP 모델을 쓴다던가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서 그 검색 알고리즘 가지고 이제 작업했었던 항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검색이 다 끝났나 봅니다. 다 끝났고 그래서 검색된 이력들을 보니까 한 1100개 정도 넘게 이제 내부 검색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931번 검색 포인트가 이제 가장 좋은 값이라고 추천을 해준 것이고 그래서 에러가 13 정도에서 지금 에러가 한 4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4.3 네, 이 정도 내려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그널 플러스를 한번 띄워놓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베스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서 네, 띄워보면은 한 요 정도쯤 나옵니다. 아직 좀 이제 그 뭐 앰플리튜드는 좀 다른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수렴되어져 가는 그런 이제 시간 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많이 맞춰졌고 나머지는 콘스탄트로 묶어놓은 인풋 파라미터들 때문에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까지 좀 풀어놓고 진행을 하면 잘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거기서는 안 묶어놨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해볼까요? 솔직히 교육 과정에서 하는 예제들은 좀 다 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해야 될 뭐 강건성 분석이나 아니면 신뢰성 분석 같은 경우는 굳이 실습을 할 필요는 없는데 궁금하신 분 계시면 실습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모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자율 주행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 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모빌리티들이 많이 있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택배 배송 로봇가 될 수도 있고 음식 운반시키는 그런 이제 것들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 안에서 음식 서빙하는 로봇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유통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적재하고 이동하는 그런 장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자율 비행체들도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항공 분야에서 비행 경로에 대한 그 궤적을 잘 따라가는지를 그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독립된 게 있는 건 아니고 자동차를 예를 들면 내 차가 있고 내 차가 이제 정지 상태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가속도를 몇 초 동안 유지를 해서 정속 상태의 그 주행 상태 60km까지 이제 그 속도가 도달하면 이제 가속을 멈추고 주행을 하다가 앞에 차량이 갑자기 끼어든다던가 아니면 앞에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그때 내 차는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야 돼요. 옆차선으로 이동한다. 근데 옆차선으로 이동하는데 차가 옆에 있으면 못 가겠죠. 그러면 그 선택 상태에서 내가 속도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더 빨리 가속을 해서 추월해서 옆차선으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갈 건지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다양하게 짜놔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일일이 짜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어떤 로직을 우리가 구성을 해놓고 그 로직에 대해서 그 어떤 감속해야 될 파라미터라던가 아니면 차선을 변경시켜야 될 때의 그 변경 속도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값들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옵티셀링을 쓰는 거고 그걸로 이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그 시나리오를 실행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AVX 쪽이랑 연결을 해서 그 안에 이제 뭐 지형 지물이나 자동차가 있는 상태에서 그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형태를 이제 좀 이렇게 시각화 시켜주는 상태로 보게 되고 뭐 그 과정 중에서 뭐 센싱에 관련된 데이터를 획득해가면서 뭐 또 다른 시나리오를 거기서 다시 또 파생시킬지 아니면 그 상태로 충돌되거나 아니면 충돌하지 않고 옆으로 잘 회피해서 넘어갔으면 뭐 성공 실패 형태로 단순히 결과를 산출해낼 것인지 뭐 그런 부분까지 이제 확장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앞에 만약에 내 차가 가는데 앞에 차가 이제 가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추거나 충돌해서 멈추게 되면 내가 저 앞에 차가 멈췄는데 지금의 내 속도와 저 앞차와의 거리와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시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빨리 감속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감속 프로파일 값들이 있겠죠. 1초당 뭐 몇 밀리미터 퍼 세크 뭐 제곱으로 이렇게 속도를 감속해야 된다. 더 빨리 감속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할 때 내가 저 차에 가서 부딪힐 확률, 안 부딪힐 확률 그거를 계산을 해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시그마 레벨로 뭐 6시그마를 달성할 것인지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확률적인 퍼센테이지를 뭐 1의 마이너스 6승 퍼센트까지 봐야 되는 그런 신뢰도를 획득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가려면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최적화한 거 말고 인풋 파라미터들이 다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다 그런 이제 뭐 정규 분포나 아니면 뭐 로그 형태의 분포 함수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통계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 결과가 내 차량이 가서 박을지 멈출지 안정성을 획득할지 이런 거에 대한 확률적인 그 퍼센테이지를 굉장히 작은 단위까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에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고객이 제가 15년 동안 한두 분 봤어요. 한두 분. 그래가지고 실습할 때 사실 별로 안 하거든요. 사실 이게 뭐 별 달리 어떤 뭐 더 추가적인 어떤 그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작업하는 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아까 작업했던 걸 불러올게요. 네. 그 이제 오른쪽에 위셔드 항목들 중에서
로버스트니스 위자드를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일 그 기본 되어지는 시스템 쪽에다 연결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파라미터 타입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지금과 같이 이제 어떤 통계적인 것들만 할 때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스토캐스틱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 최적화에 관련된 분석에도 사용을 할 거고 통계적인 분석도 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옵티 플러스 스토캐스틱에 대한 걸로 바꿔서 두시면 됩니다. 설정할 게 이제 너무 많아지면 이제 헷갈리니까 그냥 한 2개 정도만 바꿔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뒤에 있는 값들은 바꾸시든 안 바꾸시든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크라이테리아에서 리스폰스에 대한 y 값을 여기서는 이제 최소가 되는 걸로 그냥 임의로 설정을 해놓고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민감도 분석에 대한 어떤 샘플링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샘플링을 하는 구간들이 있고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밑에 보면 이제 시그마 레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는 기준 자체의 단위를 좀 높게 설정해야 될 필요는 있어가지고 단위 자체를 좀 높게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적절한 예제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임의로 설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샘플링 100개 하는 걸로 되어져 있고요. 네, 나머지는 그대로 오전에 했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졌고, 네, 순서대로 다시 run 버튼 눌러서 진행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간 과정 자체는 지금 뭐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인풋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선포 특성만 지금 추가해 놓은 상황이고, 네. 네, 잘 계산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y 값의 아웃풋 y 값에 대해서 요 아래쪽에 이제 그 세부 메뉴를 열어서 보게 되면은 그 통계 데이터에 대한 걸 이제 열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왼쪽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표현되어진 어떤 밸류의 시그마 레벨을 지금 3시그마 정도로 표시를 해 놓은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 그 민 밸류나 뭐 다른 이제 그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그 편차 에러들을 이제 체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 그 리미트 스테이트를 설정하는 크라이테리아를 좀 아직 설정을 안 해놓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가 정해 놓는 어떤 기준 대비 오차 그 에러가 너무 높게 나오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어떤 비교 정도를 좀 확인해 갈 수도 있어요. 예제를 좀 쓸만한 걸 쓰면 좋겠는데, 네, 일단 다른 것도 참 좀 보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그 목록들 많은 쪽에 가서 스태티스틱스 쪽에 가면 이제 히스토그램이 있어요. 여기도 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 히스토그램에서는 표현시켜야 될 변수가 하나라서 첫 번째 first에다가 y를 지금 표시해 놨고요. 그러면 입력 변수들의 이제 산포 특성이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이 y 값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일단 그냥 봐야 되겠구나. 네. 히스토그램 레인지도 좀 띄워볼까요? y가 응답이 얼마나 나왔지? y의 최소값이 3.2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이 11.79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분포함수를 정규 분포함수를 지금 표현을 시켜서 띄워보면은 정규 분포함수에 대한 이제 중간값은 6.4 정도가 나왔고, 네, 스탠더드 디비에이션도 어느 정도로 나왔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 말고 그냥 이 히스토그램 요 바들만 가지고서 보게 되면은 지금 중심보다 이제 한쪽 편으로 좀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치우친 정도에 대한 것과 정규 분포를 좀 벗어난 그런 파라미터들 그런 것들까지 이제 표현해서 여기 스큐니스하고 큐토시스까지 이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대칭성 그 다음에 좌우 분포 대비 중심 부분을 얼만큼 피크에 대한 그 가로 세로 비율 같은 거라고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큐토시스 이 네 가지 파라미터들 가지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y 값을 최소화시키는 걸로 했는데 만약에 y가 8을 기준으로 해서 8보다 높으면 안 된다. 그럼 8 미만에 형성되어지는 요 그래프들의 영역들은 전체 100% 대비 몇 %의 안정권 형태로 그 분포하느냐 그런 것들을 또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 해석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안전율이 2가 나와야 되는데 안전율 2보다 낮을 확률이 몇 프로인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유동이나 전자기장 쪽도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부분에서 뭔가 활용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잘 안 쓰여지는 이유가 인풋 파라미터에 통계 데이터를 넣어야 될 데이터가 고객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과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을 사실상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술 지원도 이렇게 많았었던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추 지금 뭐 살펴볼 부분들은 살펴봤고요. 제가 따로 안내해드릴 만한 자료들은 우리 회사 원드라이브 기술본부 공용전사 제품별 자료 옵티슬랭 참고 자료에 가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은 다 여기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살펴보시면 되고, 여기 알고리즘 그 PDF가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2년 전에 그 PM이 있었죠. PM이라고 하는 그런 직급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PM 옵티슬랭 PM 팀즈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하시면 되는데 가입 신청은 송채영 매니저님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까먹었다. 네. 남은 시간 동안에 혹시 가능하면 차라리 지금 기본적인 최적화 기능은 알려주셨잖아요.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쪽이나 아니면 웹앱이나 필드 MOP 같은 기능 소개라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웹앱은 실습은 이런 것도 있다. 잘 다 모르시니까. 지난달에 웹앱 열린 세미나를 했었죠. 근데 사실 그 웹앱이 지금 실무 단계나 아니면 고객사 입장에서 옵티슬랭이 꼭 있어야 쓸 수 있는 그런 커스터마이징 환경이라서 사실 있어도 그렇게 쓸 부분은 아니죠. 이게
그냥 약간 그 제가 느끼고 있는 옵티슬랭의 그 NCS 비전 같은 걸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라리 그거 말고. 어, 원래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디자인 엑스플로러 하고 옵티슬랭을 하고 있을 때 사실 기능상의 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정말 저 제품이 매력적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느낀 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똑같구나. 다만 어차피 나는 NCS 안에서 워크벤치 안에서 작업하는 게 많으니까 DX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했고, 옵티슬랭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옵티슬랭이 스탠드얼론 환경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솔버 위젯에서 워크벤치나 ADT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해서 씁니다. 그러면 옵티슬랭은 그 변수를 바꾸고 솔빙하고 결과를 가지고 오는 과정들에 대한 그 데이터 읽고 쓰기에 대한 시간 손실이 많아요. 자, 여기서 변수를 바꿔서 디자인 포인트를 이제 보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옵티슬랭은 자 이제 뭐 ADT가 있으면 ADT를 먼저 실행시켜요. ADT 실행시키고 인풋 파라미터 변경된 걸 스크립트로 그쪽에서 처리하고, ADT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뭐 프로그램 실행하고 솔빙하고 데이터 저장하는 시간이 나오겠죠. 그리고서 저장이 되면 그 데이터를 다시 옵티슬랭이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럼 디자인 포인트 하나 끝났으니까 모든 프로세스가 다 꺼져요. 두 번째 디자인 포인트 만들어서 또 ADT를 실행시키고, 그러니까 실행시키고 종료시키고 실행시키고 종료시키고,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NCS 워크벤치 안에서 디자인 엑스플로러를 쓰면은 거기서는 이제 프로그램이 그냥 다 켜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돌리고 하면 그 안에서 다 그 데이터 손실 없이 크게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그렇게 저한테 메리트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굳이 메리트 하나 느끼는 건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 할 때 그 커브 에러 찾아가지고 그 캘리브레이션 하는 부분 빼고는 별로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옵티슬랭이 만약에 좀 큰 유저들이 뭐 클러스터 장비에다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NCS뿐만 아니라 뭐 매틀랩이나 아니면 뭐 C, 뭐 인하우스 코드 같은 것도 연결을 하고 막 이런 워크플로우를 이제 짜야 된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옵티슬랭에서는 레이아웃 구성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자유로우니까 그런 건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들을 어쨌든 그냥 일반 엔드 유저가 로컬 PC나 아니면 팀 워크스테이션 같은 곳에다 이제 저장을 해 놓을 건데, 그 데이터는 이제 거기에만 갇혀져 있으면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예전에 이제 NCS의 그 뭐죠? PLM 같은 거, PDM 같은 거, 그런 게 EKM 나왔을 때 되게 반응 안 좋았죠. 그 뭐 날리지 데이터가 그 3D CAD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PDM이나 PLM이라고 해서 CAD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올려놓고 모든 설계자들이 그 중앙 서버에 클러스터처럼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하고 그런 형태인데, EKM도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해석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올려놓고 이제 뭐 MBU, FBU, EBU가 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워크플로우 단계에서 누가 얼마만큼 작업을 했고 데이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야 되고 그걸 이제 다시 뭐 레포트로 쉽게 볼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는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서 지금 이제 미네르바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앙 서버가 있고 이제 웹 베이스로도 접근을 해서 뭐 누가 시뮬레이션을 어느 사람들이 이제 연관해서 지금 어떤 단계별로 계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백업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매니징 서비스 시스템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갈증을 느끼는 게 있어요. 옵티슬랭을 가지고 일반 그 고객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의 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들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옵티슬랭 같은 것처럼 변수를 바꿔가면서 많은 백데이터를 누적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에 되게 편리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팀이나 아니면 혼자 할 거면은 옵티슬랭을 쓰면 좋은데, 뭐 다른 계열, 다른 팀, 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쪽 사람들이 계산하는 장비에 계산된 결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리소스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모델 센터를 쓰면 돼요. 모델 센터는 그런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다른 거점에 있는 하드웨어 리소스를 다 끌어가지고 중앙에서 이제 다 원격 컨트롤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이 결국은 굉장히 많은 그 리소스 데이터들이 쌓일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뭐 지금 우리 회사도 되게 핫하지만 그 AI 트레이닝 데이터로 쓸 수 있는 백데이터가 그만큼 쌓이는 거예요. 기존에 EKM 나왔을 때는 이제 그때는 AI 모델 개발하는 거나 그런 상황이 성숙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데이터 구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노가다 처리를 이제 옵티셀링이 이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를 이제 미네르바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잘 축적해서 쌓아두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뭐 SimAI나 아니면 로컬로 AI 모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필드 MOP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잘 처리된 정형화된 데이터를 이제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료 수집이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은 어쨌든 더 쉬운 방향으로 발전을 할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옵티슬랭 웹앱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몇 년 전부터 들어왔는데 열린 세미나 이제 지난달 거에 있어요. 제가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해석 자동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GUI 개발하고 그 다음에 솔버랑 뭐 코드 다 연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옵티슬링에서 이렇게 시스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 놓으면 그냥 저 상태를 가지고 파일 메뉴에 가서 여기 Generate Optiselling 앱 메뉴를 선택을 하면 그냥 간단한 검증 메뉴 몇 단계만 지나면 앱이 그냥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앱 자체를 로컬에서 로컬 사용자가 옵티셀링 있으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이제 미네르바에 올려두면은 우리 그 워크벤치의 익스텐션 ACT 같은 거 있죠. 그런 개념처럼 앱을 다운로드해서 또는 그 미네르바 환경 안에서 변수값만 집어넣으면 결과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뭐 스칼라 변수든 아니면 뭐 시그널 데이터든 아니면 어떤 필드 형태의 포스트 이미지든 그런 게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들어왔어요. 지금도 아직 좀 개발되고 있는 버전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더 어떤 이런 시스템 시뮬레이션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런 포맷을 짜주면 일반 사용자들이 그만큼 더 잘 활용하고 백데이터를 잘 누적해서 그것들이 더 좋은 예측 모델을 잘 만들어 가지고 내부적인 뭐 계산 개발 뭐 이런 로드맵들을 더 빨리 단축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8월 달에 아마 그 엔지니어 새로 오시는 분이 아마 좀 잘 교육해 주시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권기태 수석님이 좀 그 웹앱을 좀 많이 다뤄보셨었고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확장 개념으로 보면은 엔지니어한테 참 도움될 만한 부분들이 좀 역량이 많이 넓어지니까 좋아요. 그래서 좀 애정을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옵티슬랭? MOP에다가 이메일에 또 새로운 인풋을 넣어서 다시 해석할 MOP는 그 문제를 설정한 것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무언가를 넣으시면 문제를 새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MOP는 새로 해야 돼요. MOP랑 롬하고 크게 보면 그러니까 MOP는 이제 옵티슬랭 용어인데 어쨌든 반응 표면이잖아요. 반응 표면 모델이잖아요. 근데 롬 같은 경우도 롬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롬도 어떤 기술적인 크리티컬하게 특정 기술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한 오더를 그냥 축소시킨 개념상의 용어잖아요. 네. 리스폰스 서피스도 그냥 롬 개념이거든요. 네. 그 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시스템 SBU에서 얘기하는 롬 같은 경우는 이제 AI 머신러닝 하듯이 나오는 개념을 이제 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지? 김도현 매니저가 전공했었던 그런 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 해석 쪽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 행렬 매트릭스를 쭉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 매트릭스 자체는 계산하고자 하는 모델의 모든 지점에서의 결과값들에 대한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매트릭스인데 매트릭스를 구성해 놓고 특정 지점의 한 지점에서의 결과값만 뽑아봐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행렬들만 살려놓고 나머지들은 되게 축약시켜서 좀 이렇게 따로 묶어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성해서 매트릭스 기반의 롬도 있고 롬 안에 뭐 롬이라고 다 그걸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네,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